미국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가는 끔찍한 나라다. 그의 발언 이후 전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위협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한국 기업들,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아시아의 도둑들, 삼성과 현대, 미국 경제를 침식하다. 전국의 신문이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던 그때 한 보수 언론인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의 세러 앤더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큰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저 역시 그 편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저는 포트워스의 붉은 벽돌 건물에 있는 편집실로 들어섭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이곳에서 저는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키보드를 두드리며 제 손가락은 마치 무기를 다루듯 거칠어집니다.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의 세러 앤더선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둔 메모장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발언들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죽 그어져 있었죠. 매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저는 그의 발언을 인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집장님, 이번에는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다뤄야 해요. 우리 미군이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저 이용만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회의실의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우리 도시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테크솔루션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3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소식이었죠. 같은 날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기업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기사를 쓰면서 저는 우리 이웃이었던 톰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0년간 테크솔루션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그의 슬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더 화가 났던 건 우리 동네의 변화였어요. 제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미국식 다이너 벨라스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국식 치킨집이 들어섰어요. 주말마다 그곳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젊은이들은 케이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곤 했죠.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대체 우리의 전통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해 4월의 한인마트 시위였어요. 마스크를 쓴 아시아인들이 줄지어 마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 속에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분노를 담았어요. 그날 밤 편집실에 혼자 남아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있었죠. 그때 제 책상 위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마이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세러, 지금 병원에 와줄 수 있나요? 당신이 취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병원. 그곳은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마스크를 쓴 아시아계 의료진들을 볼 때마다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늦은 밤, 포트워스 메모리얼 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수술실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거슬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죠. 마이클이 저를 수술실 관찰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인 의사 김민수. 그는 12시간 연속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총상을 입은 백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이 의사는 한국에서 온 교환 의사예요. 원래는 이번 주에 귀국 예정이었는데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그는 내가 아니면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쓴 수많은 기사들이 떠올랐거든요. 아시아인들은 이기적이다. 그들은 미국의 자원만 빼앗아간다. 그런 제목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안의 긴장감은 고조되어 갔어요. 심장 모니터의 B- 소리가 불규칙해질 때마다 김 의사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죠. 그는 한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영어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새벽 4시, 마침내 김 의사가 수술실을 나왔을 때 저는 그의 얼굴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쓴 모든 기사에서 표현했던 이기적인 아시아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환자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하고 그대로 의자에 쓰러지듯 앉은 김 의사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 같았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이 끝난 뒤 환자의 어머니가 김 의사에게 달려와 끌어안으며 울었을 때였죠. 그 순간 김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이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생명은 국적도 인종도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철학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기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제 기사의 톤을 바꾸어 썼어요. 한국인 의사, 12시간 수술로 미국인 생명 구해. 하지만 편집장은 제 기사를 거부했습니다. 세러, 당신 기사는 늘 강했어. 이건 너무 약해. 우리 독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본 진실과 제가 써야 하는 기사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마이크를 만났을 때 그가 제게 던진 질문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세러, 당신은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 있나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이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쓴 모든 기사는 그저 남의 말, 남의 시선으로 쓴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특파원. 이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CNN의 동아시아 지부장이 보낸 이메일이었죠. 평소라면 제가 혐오하던 아시아 특파원 자리였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김 의사의 말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세러, 당신의 날카로운 시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3개월간 서울에서 취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텍사스의 붉은 노을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만 써왔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쓴 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이건 거짓말이야. 저는 계속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 의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써온 모든 기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실에서 특파원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제 동료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세러, 미쳤어? 당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곳에 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의 말에 예전의 저라면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아니면 그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그건 마치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으니까요. 모든 짐을 꾸리고 아파트를 정리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번 서랍을 열 때마다 제가 써온 기사들이 나왔죠. 한국의 위협, 아시아의 침략. 그 기사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특히 눈물이 났던 건 아버지와의 통화였어요. 보수적인 텍사스 가정에서 자란 제 아버지는 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죠. 내가 미쳤구나, 세러.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잖니. 그들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출발 전날 밤 마이클이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건 우리 병원 김 선생님이 주신 거야. 한국에 도착하면 열어보라고 하셨어. 상자를 받아들고 있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마이클을 포함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연설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차 안에서 저는 김 의사가 준 상자를 무심코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마도 제 인생을 바꿀 무언가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폰을 확인했어요. 편집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면을 파헤쳐라.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저를 자극하지 못했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선입견은 첫 번째 충격을 맞았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반짝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인가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김 의사가 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죠. 사진 속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병사와 한국인 간호사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진 속 간호사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군은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죠. 전쟁 중에 그녀를 총알에서 구해주셨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나라에 이런 따뜻한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혼자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숙소를 찾으시나요?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뉴욕이나 LA였다면 절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에는 이상한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택시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죠? 좋은 기억 많이 만드세요. 그의 말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늘 쓰던 그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첫 아침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숙소 창문을 열자 쏟아져 들어오는 도시의 숨결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래된 친척집에 온 것 같은 따스함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이국적인 것이 아니었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한식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뭐라도 든든히 드셔야죠. 할머니는 제 밥그릇에 계속 반찬을 덜어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을 대하듯.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끔찍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다니. 아침 식사 후 저는 첫 취재지인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넷 속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쓴 후진국 기사가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길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다가왔어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유창한 영어였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차피 학원 가는 길이에요. 그 소녀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13살 소녀의 하루 일과를 들으면서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미래를 향한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학원가로 불리는 대치동의 거리를 걸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진 학원들,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 이것은 제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교육열이라고 비난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한 카페에서 저는 고등학생 민지를 만났어요.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고 했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제가 물었을 때 민지의 대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고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저도 나중에 우리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순환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헌신과 자녀의 노력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한국만의 정이라고 하던가요?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매일 밤 도시락을 들고 와서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기다림도 사랑이라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했는지.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성공을 향한 집착이 아닌 깊은 사랑과 헌신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대치동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민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녀의 교육은 단순한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끊임없이 응원해 주셨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이제 저는 그 사랑을 제 딸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카페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거리에는 하나 둘 학생들이 하교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학생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 안기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끔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아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민지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한국의 어머니들이 간직한 깊은 사랑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러 씨, 당신도 언젠가 어머니가 되실 거예요. 그때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은 사랑이라는 걸. 그날 밤 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작은 분식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와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알바에서 번 첫 월급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떡볶이 한 접시를 앞에 놓고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녀, 할미가 미안해.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손녀는 재빨리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가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매일 새벽 도시락도 싸주시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가 그동안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는 건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한국 음식 처음이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떡볶이 한 접시를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혼자 드시는 게 쓸쓸해 보여서.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인 걸까요?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이 마음. 분식집의 작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백화점 앞에서는 퇴근한 회사원들이 저녁장을 보고 있었고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아가씨, 이것도 드셔보세요. 우리 딸이 특별히 만든 김밥이에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또 다른 접시를 내어주셨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요리학교에 다니거든요. 매일 연습한다고 이것저것 만들어요. 손님들한테 맛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그 순간 할머니와 손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마치 보물을 모시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제가 월급 받으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늦었다. 어서 가거라. 공부해야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제가 쓴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비정상적인 가족 문화,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아시아. 그 기사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하며 살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딸이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고 부모님이 아프면 돌보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급하게 우산을 꺼내시더니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따님, 이거 들고 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계산적이지 않은,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 그 작은 우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우산 제대로 쓰고 가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멀어지는 분식집에서 들려오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닌 낯선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빗줄기를 뚫고 걸어가는데 문득 옆 가게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시지 마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치킨집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던 연세 드신 손님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아이고, 괜찮아. 우리 강이 올 때까지만 기다릴게. 밥은 먹었나 모르겠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이 따뜻한 관심과 배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던 청년이 뛰어와서는 어머니, 죄송해요. 시험 준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 공부하느라 바쁜데 이렇게라도 보니 좋지.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못지않았죠.
치킨집 주인은 즉시 따뜻한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서 그들에게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강희도 배고플 텐데.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걸었던 서울의 거리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한 건물 앞에서 우연히 멈춰 섰는데 그곳은 오래된 목욕탕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손주들 데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목욕탕 아주머니의 말씀에 연세 지긋한 할머니께서 쓸쓸히 웃으셨어요. 애들이 다 바빠서 요즘은 같이 목욕 가자고 하기도 미안해. 그 순간 목욕탕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등도 밀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릴게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이 따뜻한 마음. 문득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폐쇄적인 가족 문화. 하지만 제가 보는 건 그 반대였습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더 큰 가족의, 더 깊은 인간애였죠. 아가씨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목욕탕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죠. 밤이 늦었는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여기서 몸도 녹이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한국의 목욕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목욕탕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가씨, 처음이시죠? 여기선 다들 이렇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욕탕 아주머니의 말씀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한참을 탈의실 앞에서 망설였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기자로서 이런 문화를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등이 많이 굽으셨네.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해드릴게요.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의 몸을 씻겨주는 모습까지. 처음에는 그 광경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이세요? 피부가 하얗네. 어디서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목욕탕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더구나 전부 벗은 상태에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수증기가 제 얼굴을 덮쳤어요. 그리고 저를 더 당황하게 한 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어머, 외국인이네. 피부가 정말 하얗다. 머리카락도 금발이고.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미국에서라면 분명 불쾌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시선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관심.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아가씨, 처음이시죠?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제가 등도 밀어드릴게요.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거절을 못 들은 척하시더니 이미 때밀이 수건으로 제 등을 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어붙었죠. 여기서는 다들 이렇게 해요. 혼자 살다 보면 등도 못 밀고 서로 도와줘야지. 그분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밀해도 되는 걸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아이고,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럼 내가 더 세게 밀어줄게. 아프면 말해. 그들의 대화에는 가족보다 더 깊은 친밀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할까? 목욕탕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붉어진 제 얼굴만큼이나 제 생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씻으면서 마음도 씻는다고 해요. 몸의 때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때도 함께 털어놓는 거죠. 목욕탕 아주머니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친밀감이 이제는 묘하게 그리워지는 것 같았죠. 숙소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피부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처음 겪어본 때밀이의 흔적이었죠. 아플 만큼 거칠었지만 그 손길 속에 담긴 정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을 어떻게 기사화해야 할까? 이걸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한 할머니와 젊은 여성의 대화였어요. 요즘도 시어머님이랑 같이 오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시고 와요. 여기서는 서로 벗은 모습으로 만나니까 더 솔직해질 수 있더라고요.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도 여기서는 그냥 두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닌 한국 사회의 독특한 소통 공간이라는 걸. 피부로 느껴지는 친밀감이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목욕탕을 나와 걸어가는 길에 우연히 한 작은 김밥 가게를 발견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욕하고 오셨나 봐요. 얼굴이 발그스레하네.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목욕탕에서의 어색했던 경험이 이제는 묘하게 그리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모님, 여기 김밥 하나요. 알았어, 내 딸.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주문을 하자 할머니는 그녀를 내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이일 텐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퇴근길에 항상 들러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이모님이 친엄마처럼 챙겨주세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목욕탕에서 느낀 그 이상한 친밀감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었죠. 여기 김밥이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내어주신 김밥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가족 같은 정이 담겨 있었달까?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은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여성 민지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단순히 경쟁적이고 빡빡한 사회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야근하다가 쓰러졌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이 김밥집 이모님이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피도 나는 사이가 아닌데. 민지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김치 한 접시를 더 가져다 놓으셨죠. 여기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많이 먹어.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의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유대감, 그게 바로 진정한 정이구나. 미국에는 이런 게 없나요? 민지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있다면 좀 다르죠. 우리는 항상 경계를 유지해요. 너무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경계가 오히려 따뜻함이 되는 것 같아요. 김밥집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문득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젊은 시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을 혐오하게 되셨던 분이죠. 절대로 아시아인들을 믿지 마라.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어린 시절부터 깊이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들른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는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가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소주를 마시고 계셨는데 그분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할머니는 쓸쓸히 웃으셨어요. 오늘이 우리 영감님 기일이야. 6.25대 미군이었는데 여기서 돌아가셨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할머니 앞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어놓으셨죠.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영감님도 걱정하실 텐데.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미군이었던 남편과 한국에서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지만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고.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요. 대신 여기 사람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 나라를 판단했는지. 포장마차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제 손에 들린 소주잔이 떨리고 있었죠. 내 남편은 그저 평범한 미군이었어. 하지만 그는 한국을 사랑했지. 매일 아침 김치를 찾았고 막걸리를 즐겼어. 사람들은 우리 커플을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에겐 국적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했어.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포장마차의 흐린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이가 돌아가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어. 하지만 난 여기 남기로 했지. 여기에 우리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웃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으니까.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같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 남편이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을 때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그가 말했지. 여보, 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말씀은 제 가슴을 더욱 세게 울렸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야.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것들을 뛰어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포장마차의 빨간 등불 아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그분이 들려주시는 1950년대 서울의 풍경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미군 부대 근처에 자그마한 다방이 있었어. 거기서 처음 만났지. 내가 미숙한 영어로 커피를 권하고 그이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했어.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억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어. 양갈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달랐어. 그이는 매일 아침 김치를 찾았고 나는 매일 저녁 햄버거 만드는 법을 배웠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거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랑에는 국적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달라.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까지도 품어야 해. 그이는 내 한복을 사랑했고 나는 그의 군복을 사랑했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지.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어묵 한 접시를 더 내어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나. 그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보, 나는 당신 덕분에 한국인이 되었어였어. 할머니의 시선이 먼 하늘을 향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별들을 품고 있었겠죠. 결혼식 날이었어. 그이는 군복을 입었고 나는 한복을 입었지. 아무도 축하해주러 오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바래진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군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한복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삼계탕을 같이 먹은 날이야. 그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런 맛있는 음식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면서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 그날 그이가 발령받은 최전방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삼계탕을 먹었던 거야. 포장마차의 김이 서린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 양갈보라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살던 여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달랐어. 그이는 내 나라의 말을 배웠고 나는 그의 문화를 이해하려 했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채워갔지. 전쟁이 끝나고도 난 여기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했지.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주잔을 들어 올리는 그 손끝에는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 미군 부인이었다가 갑자기 전쟁 미망인이 되어버린 나를. 사람들은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봤지. 하지만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날 살렸어.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 순간 포장마차의 붉은 등불이 그분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요일마다 열리는 시장에 날 데리고 다니셨어. 이것 좀 먹어봐. 저것 좀 맛봐 하시면서 그분들은 내가 외국인 부인이었다는 걸 잊은 것처럼 대해주셨지.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에는 전쟁의 상처와 새로운 가족을 만난 감동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하는 건 내 시어머니가 되어주신 옆집 할머니야. 그분은 전쟁에서 아들을 잃으셨는데 나를 며느리처럼 챙겨주셨어.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 텐데 하시면서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새로운 안주를 내어놓으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6.25 전쟁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전쟁의 상처를 정으로 치유했다는 게 특히 인상적이었죠.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소주잔을 돌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모두가 가난했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만은 부자였어. 옆집에서 김치를 담그면 꼭 한 포기씩 나눠주고 추운 겨울이면 서로의 방에 불을 같이 지펴주고 할머니의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그 눈빛에는 전쟁이라는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어루만져준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매년 남편의 기일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은인이야.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포장마차의 연기 낀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미군 병사의 아내였던 내가 어느새 한국의 어머니가 되어 있더라. 이웃집 아이들이 나를 이모라고 부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는 내가 친정어머니 역할도 해주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혈연을 넘어서는 더 깊은 유대,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흐르면서 그분의 기억도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았어. 양공죽, 이방인,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지. 하지만 그때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오셨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의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이제부터 너는 우리 동네 며느리야. 내 남편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그 말씀에 담긴 정이 내 마음을 녹였지. 포장마차의 김이 오른 공기 속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옆집 할머니가 내게 된장국을 가져다 주셨어. 처음엔 그 맛이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 맛이 그리워지더라고. 된장국 한 그릇에 담긴 그분의 마음이 내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던 거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다음 말씀은 제 가슴을 더욱 깊이 울렸어요. 그때는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날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었지. 매년 추석이면 한복을 입혀주시고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 너는 이제 한국 며느리니까 하시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내 시어머니가 되어주신 옆집 할머니와의 추억이야. 그분은 전쟁에서 아들을 잃으셨는데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 한 번은 내가 아플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3일 동안 죽을 끓여다 주시면서 머리맡을 지키셨어. 우리 며느리 어서 일어나야지 하시면서 그때 처음 느꼈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은 피보다도 더 진하다는 걸. 포장마차의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어묵 국물을 더 데워 내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이야기 속 정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포장마차의 붉은 등불 아래 그분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한국식 생일상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지. 미역국을 끓이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하시면서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소주잔을 꽉 쥐었어요. 그 손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 미안하다. 내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내 손을 꼭 잡으셨지. 그때 난 깨달았어. 정이란 건 혈연도 국적도 뛰어넘는다는 걸. 포장마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주방에서 들리던 식기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죠. 그 후로 매년 그분 제삿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우리 어머니 제사라고 하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거지.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다음 말씀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시어머님이 되어주신 그분이 내게 한복을 선물하셨어. 우리 며느리니까 한복이 어울릴 거야 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느꼈지. 가족이란 건 그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한국의 며느리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그 특별한 정. 아침이면 늘 내 밥상을 챙기시고 김치 담그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시면서도 뒤에서는 늘 내 편이 되어주셨지. 포장마차의 김이 오른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찍어주신 사진이야. 내가 처음으로 직접 담근 김치를 드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됐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 그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와 그분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데도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는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있다더구나. 우리도 그런 끈으로 이어진 거야.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깊은 모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님은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마치 친딸을 대하듯. 그리고 내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지. 내가 이제 우리 동네의 어머니가 되어주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정을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포장마차의 연기 낀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낡은 보자기를 펼치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한복 한 벌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한복은 그저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셨지. 지금도 매년 추석이면 이 한복을 입고 시어머님 산소를 찾아가.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우리의 정을 나누어 주고 있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 그들의 정이란 것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동네 젊은 세댁들이 모여 내가 시어머님께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지. 특히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는 더 자세히 알려줘.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그리움과 현재의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는 23명의 다문화 며느리들이 있어. 모두가 내 딸이야. 이 사진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지. 그 순간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한국의 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마치 비 오는 날 누군가 씌워주는 우산 같은 거야.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씌워준 그 우산을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씌워주는 거지. 그날 밤 포장마차를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끔찍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제가 써온 모든 기사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모습, 특히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을 직접 보기 위해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남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미래도시를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취재하러 오신 건가요? 현대 오피스 빌딩 앞에서 한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였죠.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해요. 직원 평균 나이 29세. 하지만 우리가 만든 AI 기술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민준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꿔요. 실리콘밸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을 우리는 6개월 만에 개발했죠. 민주는 제게 자사의 AI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습이. 사실 이 기술의 시작은 제 할머니예요. 민준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최첨단 AI와 할머니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그래서 AI로 할머니의 기억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돕는 데 있다고 믿거든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첨단 기술 속에 담긴 따뜻한 정. 스타트업 빌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새로운 차원의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개발하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였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정미팅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민준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30여 명의 젊은 개발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기술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요. AI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최첨단 기술 개발실에서 이런 깊은 정의 교류가 일어나다니. 우리가 개발하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왜 그토록 빠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회사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칸막이 없는 열린 공간에서 직원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 누나라고 부르며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분이 우리 회사의 최고 개발자예요. 35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AI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죠. 민준이 가리킨 곳에서 한 개발자가 열정적으로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진호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2배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동생들과 함께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진호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가족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였죠. 이런 관계를 외국에서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회의실 한쪽 벽에는 특별한 게시판이 있었어요. 가족 소원 게시판이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에는 직원들의 부모님 생신이나 가족들의 소소한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족의 날을 가져요. 직원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회사에서 식사를 대접하죠.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스타트업 빌딩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수평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죠. 그게 혁신의 시작이라고 믿거든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곳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사무실 한켠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드림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려하죠. 실패야말로 혁신의 어머니니까요. 민주는 저를 데리고 실험실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실버케어 AI예요. 노인분들의 일상을 돕는 시스템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었는데 현장 연구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을 돕고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술 속에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봤죠. 기술로 어르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다고 했던 그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세대 간의 단절을 해결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듣죠. 실험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드림랩의 마지막 공간은 테스트베드였습니다. 그곳에서 노인분들이 직접 AI 시스템을 체험하고 계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 한 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아가야,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다 알려주는구나. 할머니의 눈빛에는 신기함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젊은 개발자들은 할머니의 모든 피드백을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처음엔 어르신들이 기술을 어려워하실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건 어르신들의 적응력이었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날카로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민준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실리콘밸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기술 개발은 항상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었죠. 미국의 기술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기술이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가진 특별함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혁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죠. 내일이면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곳이죠. 노트북을 열고 제가 그동안 썼던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 삼성, 미국의 기술을 훔치다. 애플을 베끼는 한국 기업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런 편견으로 가득 찬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을까. 다음 날 아침 삼성 캠퍼스는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미래 연구소입니다. 세계 최초의 3나노 반도체를 개발한 곳이죠. 연구소장 김태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이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가 1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3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겐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해보자고 말하죠. 삼성 캠퍼스에서의 경험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물론 그들만의 독특한 혁신 방식을 목격했거든요.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의 강점은 집중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10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우리는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 기업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실리콘밸리가 개인의 천재성을 강조한다면 이곳은 집단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예요. 미국이 제재를 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연구소의 한 벽면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이들의 DNA에 새겨진 신념 같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매번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죠. 연구소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석 연구원부터 신임 연구원까지 한 테이블에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식당의 특별한 점을 아세요?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섞여 앉아요. 가끔은 식사 중에 나온 아이디어가 혁신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김 박사의 말처럼 그들의 대화는 자유로웠어요. 20대 신입 연구원이 40대 수석 연구원의 의견에 거침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일하다 돌아왔어요. 거기서는 상상도 못할 문화죠. 하지만 이런 수평적 소통이 우리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개발 중인 신기술이에요.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늘 불가능에 도전해왔잖아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 정신이었어요. 연구소의 오후는 더욱 흥미진진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들이 젊은 과학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었거든요. 한 젊은 연구원의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개발하는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더 자주 얼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의 이름은 수연. 28살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한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 동기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외로워하세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기술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험실 한켠에는 그가 개발 중인 감성인식 AI 시스템이 있었어요.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기술을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진정한 혁신은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수연의 실험실을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미래가치연구소라고 적힌 곳이었죠. 이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 섞여 있는 초등학생들, 아이들은 연구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 아이들을 초대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요. 연구소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의아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까? 여기 있는 아이들 중 한 명이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꿈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한 아이가 자신이 설계한 로봇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청소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청소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연구원 언니, 오빠들이 도와주셨죠. 아이의 순수한 열정 속에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도구였던 거죠.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면서 제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마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죠. 퇴근하는 연구원들 사이로 한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어요. 청소부로 보였는데 그분 앞에서 연구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우리 연구소의 산증인이세요. 30년 전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이곳을 지켜오셨죠.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커피 한 잔씩 타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난 그저 청소부일 뿐이지만 이 아이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걸 지켜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나. 그분의 주름진 손에는 한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부터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그 변화를 묵묵히 지켜본 산증인이었던 거죠. 지금 젊은 연구원들을 보면 우리 손주 같아.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들이 이뤄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삼성연구소를 나섰어요. 삼성연구소 이후
제 여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KAIST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퀀텀 컴퓨팅 연구실에서 20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스타트업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젊은 창업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대덕 연구단지에서 보낸 이틀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심장부였죠. 30년 전 불모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부산의 스마트 항만을 방문했어요. 완전 무인화된 항구 시스템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오지 네트워크를 전면 도입한 스마트 항만이에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광주의 AI 클러스터까지. 한국의 기술 혁신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퇴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죠. 모든 취재를 마치고 보니 제가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다채로웠어요. 삼성연구소에서 시작된 여정은 KAIST, 판교, 대덕 연구단지를 거쳐 부산과 광주까지 각 도시마다 보여준 혁신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세러,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특종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어두운 면을 파헤쳤겠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편집장님, 제가 찾은 건 어둠이 아닌 빛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가 10년 걸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석 달 만에 해결하는 엔지니어들,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편집장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차갑고 비인간적으로만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러, 그럼 넌 어떤 기사를 쓰고 싶은 거지?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을요. 노트북을 열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몰랐던 미래,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가장 빠른 오지 네트워크, 최첨단 AI 시스템. 하지만 이것들은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사람이었어요. 첨단 기술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배려, 효율성 이면에 숨겨진 깊은 통찰력. 그들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개인의 성공을 좇을 때 한국은 공동체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편집장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이런 기사를 쓰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독자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사의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 미래를 껴안은 나라. 우리는 그들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오해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KAIST의 한 연구실에서 만난 23살의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제가 개발하는 AI는 우리 할머니가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집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런 기사를 써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편집장님, 제가 한 달 동안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예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기술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용기까지. 편집장과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 동안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네온사인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한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제가 개발하는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바빴지만 어딘가 힘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늘 변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걸까요? 이 기사를 쓰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글자를 타이핑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화면을 읽어내려가면서 지난 한 달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다음 장을 써나가고 있었어요. KAIST의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과학자들, 판교의 열정 넘치는 창업가들, 대덕 연구단지의 혁신가들, 그들 모두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송고 버튼 위에서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기사는 제 경력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우리가 최고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 성공을 나누려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지역신문의 한 기자가 쓴 기사치고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검토했어. 전반적인 톤이 우리 신문의 성향과는 맞지 않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직접 본 것들입니다. KAIST의 연구진이 개발한 AI 기술은 이미 구글을 앞서고 있고 삼성의 3나노 반도체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건 더 이상 모방이나 따라하기가 아닌 거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가 편집장의 답장이 왔어요. 좋아. 하지만 톤을 조금 낮추자. 정치적인 언급은 빼고 기술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결국 제 기사는 온라인 버전으로 먼저 나가게 되었어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테크 업계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죠. 패치 오버 피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에 기반해 한국을 평가해왔다. 마이너스 실리콘밸리 IT 전문가의 댓글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제 기사의 댓글들을 읽어보았어요. 특히 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아시아의 모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테슬라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고민하고 있죠. 삼성의 3나노 반도체는 이미 TSMC를 앞섰고 현대의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댓글들도 이어졌어요. 세러의 기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무시할 건가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또 하나의 친한국 프로파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장은 결국 종이신문 버전에서는 기사의 절반을 잘라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죠. 하지만 온라인에 올라간 원본 기사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한 에디터가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의 기사에 관심이 갔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깊은 후속 취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제 메일함은 이미 새로운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한 메시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소 소장입니다. 귀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의 AI 기술, 특히 KAIST의 감성인식 AI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지역신문 기자가 아닌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러,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지 않겠냐고 하네요. 마이클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기뻤던 건 현지 교민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였습니다. 미국 언론이 마침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새로운 기사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제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도전. 이번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성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혁신은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속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 더 따뜻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KAIST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혁신입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쓴 마지막 기사가 테크 커뮤니티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자신의 블로그에 제 기사를 인용하며 긴 글을 올렸더군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려 했다.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 귀국 후 첫 출근 날 편집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어요. 동료 기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누군가는 은근히 피하는 것 같기도 했죠. 세러, 내 사무실로 와보게. 편집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위에서 압박이 심해.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리 신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편집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컴퓨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당신과 인터뷰를 요청해왔어. 특히 테슬라의 기술 책임자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군. 창 밖으로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편집장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편향된 시각으로 기사를 쓸 수 없어요. 제가 본 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변화, 그것을 써야 합니다. 편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후로 제게 큰 변화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역신문의 테크 섹션 기자로서 매일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쓰고 있었죠. 하지만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기사를 쓸 때마다 한국의 연구진들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기술 데이터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편견에 기대지 않았죠. 가끔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 기사가 처음으로 그들의 기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그들의 메일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고 그것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제 기사는 신문의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오늘도 저는 작은 테크 섹션의 기사를 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제 책상 한켠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메모장이 놓여 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열정,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 메모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진실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을 안고서요. 지금까지 따뜻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바뀌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